1972년 11월 베트남 중부 정글이었습니다. 우기가 끝나지 않은 계절. 밤이면 정글은 완전한 어둠이 됩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도 없습니다. 나뭇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만 빗소리처럼 끊이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 젊은 군인이 나란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풀잎의 비린내가 섞였습니다. 화약 냄새가 공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장복, 21의 소위, 전라도 시골 출신, 가난한 집안의 8남매 중 셋째 아들. 군인이 된 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명은 박성원, 25의 중이, 서울 명문가 집안의 장남. 군인이 된 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출신이 달랐습니다. 이유가 달랐습니다. 꿈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똑같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총성이 시작됐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앞에서. 이장복은 몸을 낮췄습니다. 43년 군 생활 중에서도 그날 밤 총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성원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왼쪽 어깨에 검은 것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장복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진흙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빗물이 눈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뛰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총성이 멀어질 때까지 뛰었습니다. 후방 야전 병원, 간이 침대 위에서 박성원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천막 천장,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천막 천장. 옆에 이장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박성원이 불렀습니다. 이소희. 이장복이 번쩍 눈을 뗐습니다. 군인의 잠이었습니다. 중위님 깨셨습니까? 자네가 업어왔나? 네. 박성원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소희. 네, 중위님. 내가 살아서 고국에 돌아가면 자네 평생 밥은 굶기지 않겠네. 이장복이 웃었습니다. 중위님, 저 밥은 잘 먹습니다. 둘이 웃었습니다. 포성이 멀리서 들리는데 진흙 묻은 얼굴로 천막 천장 아래서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렀습니다. 박성원은 아버지의 작은 포목점을 물려받아 대한민국 최대 백화점 그룹을 일궈냈습니다. 이장복은 43년 군 생활을 마치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습니다. 별색. 그리고 저녁식 다음 날 박성원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군, 이제 나한테 와. 회장님, 저 백화점은 모릅니다. 자네가 알아야 할 건 하나야. 사람 보는 눈. 그거면 돼. 사람 보는 눈이라면 제가 아는 게 좀 있습니다. 알아. 그래서 부르는 거야. 그렇게 이장복은 백화점 그룹 감사위원회 이사가 됐습니다. 전역 후 두 번째 인생. 정글에서 살아남은 두 전우가 이번엔 다른 전장에서 다시 나란히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날카롭고 거칠고 사람을 지지기는 듯한 소리. 사람을 봉으로 알아. 백화점 매장 특유의 은은한 음악이 그 고함 소리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43년.
저는 43년을 직업군인으로 살았습니다. 포성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전우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판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도 제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백화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매장 안, 쇼핑객들이 오가야 할 그 공간 안에서 누군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쓰러진 줄 알았습니다. 몸이 안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한 발, 두 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무릎이었습니다. 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젊은 여자의 무릎.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머리카락 사이로 젖은 뺨이 보였습니다.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저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제 아들 장준의 아내, 작년 봄 우리 집 식구가 된 선아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던 그 아이, 명절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서 있던 그 아이, 아버님 드세요 하며 두 손으로 밥그릇을 내밀던 그 아이, 그 선아가 지금 백화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서비스야? 이게 직원이야? 내가 얼마짜리 손님인 줄 알아? 책임자 나와. 당장 나오라고. 손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매장 안 쇼핑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매장 직원들은 다른 곳을 보는 척했습니다. 바쁜 척했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지점장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아까 본사에서 받아온 백화점 직원 실적 평가표. 바닥에 떨어진 종이 위로 한 줄의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인사평가 친절도 우수. 저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친절도 우수. 이 아이가 이렇게 무릎을 꿇어가며 이렇게 눈물을 삼켜가며 받은 점수가 친절도 우수. 그 글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돌덩이처럼, 아니 돌덩이보다 더 무겁게 저는 43년군 생활을 했습니다. 혹한의 훈련장에서도 전우를 잃은 날 밤에도 별을 달고 부하들 앞에 섰던 날에도 이런 무게는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아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군인은 울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43년 동안 몸에 새긴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눈 안쪽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가지만 느꼈습니다. 43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제 마음의 한 구석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하나의 질문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키며 살아온 것인가?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종이를 짚는 그 몇 초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수천 가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개입해야 하나? 참아야 하나? 모른 척 돌아서야 하나?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43년 동안 단련된 발걸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선아와 손님 사이를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가 매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 부하들이 이 목소리를 들으면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긴장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인가 하는 눈빛. 그런데 뭔가를 느꼈는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선아의 앞에 섰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안도감, 그리고 놀라움. 아버님,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손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감히 끼어드느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직원의 가족입니다. 순간 매장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모른 척하던 직원들이 슬며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손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가족이요? 비웃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가족이 왜 나와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손님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먼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질문이었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그 다음엔 점점 더 거칠게. 상품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환을 요청했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불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끊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43년 군 생활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손님의 말이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편하셨겠습니다.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손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포장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과 이 직원을 바닥에 무릎 꿇리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매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쇼핑백 스치는 소리도, 에어컨 바람 소리도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손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불만은 당연히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무릎 꿇리는 건 불만 표현이 아닙니다. 손님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당신이 뭔데 이래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쏠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드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본사 임원입니다. 처음으로 손님의 몸이 굳었습니다. 본사요? 네.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백화점 그룹 감사위원회 이사 이장복. 명함이 손님 앞에 놓였습니다. 손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공격적이던 목소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걸 요구한 거예요. 서비스가 불만스러웠을 뿐이고. 알겠습니다. 저는 잘났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불만사항은 제가 직접 접수하겠습니다. 충분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잠깐 멈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직원에게
일어서 달라고 해주십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님이 선아를 봤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일어나요. 손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선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꿇고 있었던 걸까? 저는 선아 옆에 섰습니다. 어깨 하나 분량의 거리.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별 희한한 데서 다 봤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등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매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선아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 선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군인은 울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선아의 눈물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울어야 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순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관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던 순간, 고함 소리, 바닥에 무릎 꿇은 선아가, 친절도 웃으라는 글자, 그리고 제가 한 말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아한테는 연락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퇴근하면서 선아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지 않다는 걸 제가 더 잘 알고 고생했다고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더 잘 알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 오늘 처음 겪은 게 아닐 거예요. 그 말이 명치를 쳤습니다. 처음 겪은 게 아닐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선아가 이 매장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아야, 힘들지 않니? 명절에 만나면 밥 많이 먹어라. 장준이랑 잘 지내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3년. 저는 43년 동안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해,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족 행사를 빠졌습니다. 아들 운동회를 빠졌습니다. 아내 생일을 잊었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라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닥에 무릎 꿇은 선아를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큰 것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작은 것들을 너무 많이 지나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가장 많이 외면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장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장준야, 네 아버지. 선아가 오늘 많이 힘들었을 거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어요? 맞다.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만이 아니에요. 선아가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저한테도 잘 말을 안 해서 아들의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선아가 말하지 않은 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힘들다고 말할 수 없어서였다는 걸. 장준아, 네. 오늘 선아한테 고생한다고 말해줘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멈췄습니다. 내가 직접 선아에게 고생한다고, 그 말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선아 핸드폰 번호를 찾았습니다. 저장된 이름, 며느리 선아.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씩 눌렀습니다. 선아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아버지가 옆에 있었어서 다행이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눈물 흘리는 얼굴, 그리고 짧은 문장.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글자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감사하다고 해야 할 말을 제가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훨씬 오래전에 아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 먹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앞에 놓였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평범한 저녁 밥상. 그런데 그날따라 그 김이 올라오는 모습이 오래 눈에 남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잘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5년이 늦었소. 아내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43년을 돌아봤습니다. 큰 것을 지킨다는 이름으로 작은 것들을 얼마나 놓쳤는지, 강하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했는지, 지켜야 할 것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은 사람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그 가족을 저는 5년 동안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균열은 이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균열 사이로 오래된 껍질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43년 동안 쌓아온 강해야 한다는 껍질, 흔들리면 안 된다는 껍질, 감정을 보이면 안 된다는 껍질, 그 껍질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깨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백화점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감사보고서, 매장별 실적 현황, 직원 평가 자료, 그 중에서 선아가 일하는 매장에 고객 불만 접수 현황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쳤습니다. 올해만 23건,
23번. 그 매장 직원들이 23번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었습니다. 23번 고개를 숙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3건 중 어느 한 건도 회사가 직원 편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지점장 회의 잡아줘요. 회의실에 지점장들이 모였습니다. 12명. 저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선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손님 앞에 무릎 꿇은 직원 이야기, 아무도 나서지 않은 매장 이야기,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지점장 이야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점장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이 화가 나 계신 상태에서 직원 편을 들면 상황이 더 커지고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이 무릎을 꿇는 동안 지점장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시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직원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 12명의 지점장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무릎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점장이 직접 나섭니다. 직원 뒤에 섭니다. 그게 우리 매뉴얼이 될 겁니다. 한 지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 민원이 늘 수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인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한 손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멈췄습니다. 무릎 꿇는 직원이 있는 매장에 오래 남는 손님은 없습니다. 무릎 꿇는 직원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가 잃는 게 더 많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점장들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던 한 지점장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이사님, 네. 그날 그 직원 옆에 서주신 분, 이사님이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점장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매장에 들렀습니다. 선아가 있었습니다. 손님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바닥에 무릎 꿇었던 그 아이가 지금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선아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아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눈맞춤 속에 수많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괜찮아? 네, 아버님. 힘들면 말해. 알겠습니다. 고생한다. 감사합니다. 저는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이 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 속에 서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빌딩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그래도 분명하게 별이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43년 동안 저는 별을 달기 위해 살았습니다. 계급장의 별, 성과의 별, 인정의 별, 그 별들을 달기 위해 새벽을 버렸습니다. 저녁을 버렸습니다. 가족의 시간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은 달려고 하지 않아도 거기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선아의 눈물도, 장준의 목소리도, 아내의 된장찌개도 원래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오래,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저는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앞 소파,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 봐요? 아내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라마요. 재미있어요? 그냥 봐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내의 어깨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 대신 오늘은 과일 냄새가 났습니다.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선아한테 연락했어요? 했어. 뭐라고요? 고생한다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살짝. 당신, 응? 많이 변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늦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드라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군인 시절에도 임원이 된 후에도 한 번도 쓴 적 없는 일기를 그날 처음 썼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울어야 할 사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창밖에 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저는 이제 그 별을 볼 줄 압니다. 봄이 왔습니다. 선아가 매장 직원 교육 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새로 만든 자리였습니다. 신입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가르치는 자리. 그런데 선아가 가르치는 건 미소 짓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고개 숙이는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선아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릎 꿇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진심을 꿇으세요. 그게 진짜 서비스입니다. 장준한테 들었습니다. 선아가 요즘 잘 웃는다고, 집에 오면 노래도 부른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준이와 선아가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선아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선아야. 선아가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슬쩍 저를 봤습니다. 장준이가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식탁.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날따라 참 좋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국 한 그릇 나누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43년을 돌아서 겨우 찾은 행복이 이렇게 작고 이렇게 따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매장에서, 어딘가의 콜센터에서, 어딘가의 식당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송합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며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강함이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사람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너무 많은 무릎을 요구합니다. 웃음을 요구합니다. 참음을 요구합니다. 견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웃음 뒤에, 그 참음 뒤에, 그 견딤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옆에 서주는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어딘가에서 무릎 꿇고 있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